좀 주제가 좀 딱딱합니다. 북한의 정치 구조, 뭐 당국가 체제인데요. 북한은 이제 소위 공산주의 체제죠. 또는 뭐 사회주의 체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징은 당연히 이제 당 국가 체제죠. 그러니까 당이 국가를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당이 국가를 끌고 가는 체제인데, 보통 정통인 이제 공산주의에서는 당이 최고 위에 있죠. 당연히 당이 있고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대중 조직이 있고 인민이 있습니다. 그 텍스트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 공산당 구조인데요. 그래서 당이 있는데, 당의 이제 총석이 북한에서는 총비서라고 그럽니다. 총비서라고 그러고, 이제 옛날 소련이라든가 지금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소위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총석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이 있고, 정치국 위원이 있고, 공산당 중앙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공산당 정부대표 뭐 등등 뭐 이런 이제 공산당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국가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통 공산주의 체제는 당이 최상층부에 있는데, 북한은 좀 다릅니다. 북한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2페이지, 4페이지, 페이지로는 4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페이지로는 4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약간 좀 비정상적인 당국가 체제죠. 당 위에 수령이라고 뭐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수령은 공식적인 조직은 아닙니다. 조직 표상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수령은 상당히 이제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상징, 심볼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조직 표상에는. 조직 표상으로는 당, 국가, 뭐 헌법기관, 최고인민회의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수령은 이제 없는데, 사실상 수령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는 체제다. 그러니까 당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게 수령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또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령의 소위 이제 말씀, 이게 헌법보다 훨씬 위에 있죠. 헌법 또는 당 강령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수령의 교시라고 하는 것이. 교시.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북한 연구자들은 그걸 이제 강령적 교시라고 합니다. 강령적 교시.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바이블이죠, 바이블. 수령의 교시는. 그래서 뭐 김일성 전집이라든가, 김일성 선집이라든가, 김일성 저작집이라든가, 또는 김정일 선집이라든가, 아직 김정은 선집이라든가 그건 아직 안 나왔지만, 이러니까 김일성의 말, 김일성의 지시, 김정일의 지시, 이게 당 강령이나 헌법보다 훨씬 위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요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오늘 또 여러 가지 북한의 그 성명들이 나와 있거든요. 중앙통신이라든가 노동신문에서 나오는 그 문건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김정은 동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가지고 꽃대신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성경 말씀 먼저 인용하잖아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을 텍스트로 해서 목사님이 쭉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뭐 이번에 당 중앙위원회에서 지시를 한 상황이라든가, 각종의 이제 뭐 이런 연설을 통해서 지시한 것을 코테이션을 하고 쫙 풀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느끼셨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을 신정체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자료 보시면은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해놨거든요. 거기 페이지로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아이고 이거 오타가 났네요. 북한 체제가 채자가 빠져. 북한 체제의 특성에 대한 주장들이 해가지고 뭐 전체주의 국가다, 뭐 술탄 체제다, 뭐 왕조적 전체주의다, 조합주의다,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북한의 국가 체제를 특징화해 놓은 학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신정체제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신정체제를 저만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이상우 교수라든가 유명하신 분입니다. 서강대에서 이제 은퇴하신 분도 있고 지금 현재 서울대학에 있는 김병노 박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같이 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정체제로 보지 않으면은 해석이 잘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지금 김정은이는 그런 신정체제로부터 조금 벗어나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후반부에 나옵니다만 그냥 막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신비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신비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에 대해서 했던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통치를 하지 않고, 자기는 정말 세속주의적인 통치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김정은이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똑같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의 언어 행동, 그 다음에 또 북한의 언론 매체, 선전 매체에서 하는 그 행태들은 할아버지가 했던 거나 아버지가 했던 거나 뭐 거의 다름이 없어요. 절대적이에요. 김정은이가 지금 얘기한 것은, 지시한 것은 절대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누가 파기한다든가 이행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엄청난 책벌을 받는 그런 그 체제로 지금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정체제적으로 우리 대부분 다 여기 기독교인이시죠? 아니신 분도 계신가요, 혹시? 그래서 아마 이해가 굉장히 빨라요. 기독교 신자분들은 북한 체제를 이해하는데 막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전혀 격은 다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이러한 이제 정통 종교적인, 세계 종교적인 그런 특성을 가진 우리 기독교 예를 들면 믿음 체계하고 북한이 하는 그런 믿음 체계는 전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형태가 매우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굳이 또 얘기하면 사이비 종교 체제다. 자기는 유사 종교 내지는 사이비 종교 체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기서는 인정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니까 절대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그 시스템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신비화하고, 뭐 절대화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큰 책벌이 내려지고.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 얘기 들으면 여기 탈북하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지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마음속으로라도 부정한다든가 그러면 굉장한 큰 죄의식을 느낍니다. 거기서 살 때는, 북한에서 살 때는 김일성의 교실을 그건 아닌데 무슨 거짓말 같은데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의심한다는 그 자체가 큰 죄인 거예요. 많은 탈북자들이 증언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중국이든 밖으로 나왔을 때 이제 드디어 내가 속았구나. 이건 완전히 사기구나. 그런 걸 느끼지만 그 안에 있을 때는 그런 걸 감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의식을 느낍니다. 실제로 김일성, 김정일이가 죽으면 실제로 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거짓말로, 물론 거짓말로 운 사람도 있죠. 뭐 그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 어린 마음에서 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혹시 조 선생님은 뭐 그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만 우리 박정희 대통령 죽었을 때 다 울었습니다. 실제로. 물론 이제 막 만세 잘 죽었다 하는 사람도 있었죠. 왜냐하면 여기는 그래도 북한처럼 그 신정체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 뭐 유신체제에 반대하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박수 쳤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울었습니다. 저도 뭐 그때가 79년이니까 뭐 군대도 갔다 오고 상당히 이제 대학 말년이고 그랬지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 나도 뭐 솔직히 좋아하지는 않았는데도 약간 거의 18년 동안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하고 뭐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정말 이상하고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익숙해질 때는 상당히 오랜 뒤의 얘기예요. 전혀 대통령 같지도 않고 물론 뭐 그 사람이 등장 배경부터가 불법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박정희 대통령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북한은 그러한 정도가 훨씬 세다는 거죠, 강도가. 그러니까 대체로 북한에서 이제 쭉 얘기하겠습니다만 1956년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1956년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이제 김정일을 타도하려는 일종의 이제 쿠데타 시도했는데 실패한 사건입니다. 이제 종파 사건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소위 당시 소련파라든가 연안파, 중국파죠. 이런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김일성이를 몰아내려다가 실패한 사건인데 이로 인해서 이제 대거 숙청이 됩니다. 소련파, 연안파들 대거 숙청되고 심지어 남노당 계열까지 다 이제 숙청이 되는 이런 이제 대숙청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로는 북한에서는 파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파. 팩션이라는 게 없습니다. 파라고 하는 것이 뭐죠? 일정한 세력을 형성을 해가지고 권력을 일테면 쥐려는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세력을 대체로 이제 파라고 한다면 그러한 형태의 파는 없습니다. 북한이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 그러면서 계속 이제 50년대, 60년대를 지나면서 김일성을 절대화시키고 우상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신격화되고 그러면서 모든 언론 매체에서 체제를 비판한다든가 무슨 김일성을 비판한다든가 이런 게 일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대체로 1950년대 말 60년대에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은 지금 대충 60대 중반? 뭐 그 정도 뭐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60대 중반 미만 사람들은 공식 매체에서 뭐 김일성을 비판한다든가 김정일을 비판한다든가 사회주의 체제를 비판한다든가 이런 보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죠. 공식 매체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큰 죄라고 하는 생각을, 죄이기 때문에. 예. 이를테면 기독교에서, 기독교 신자 내에서 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부정한다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또, 사흘 만에 부활했다든가, 이걸 의심하면은, 그건 기독교 신자가 아니죠. 그렇게 기독교 신자인데 그걸 의심하면 굉장히 큰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한다, 예수님을 부정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잠에서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또 모든 사회 활동, 학교 활동 여기에서 모든 매체가 방송, 라디오, 신문, 학교, 교육 모든 현장에서 누구도 사회주의 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 부정하는 말을 듣지 않고 수십 년을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머리는? 예, 완전히 스테레오 타이핑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를테면 우리는 깨자마자 무슨 인터넷, 유튜브, 심지어는 각종 신문, 소위 저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들이 막 대통령 공격하고 까고 그런 걸 듣고 하니까 대통령이 잘못하나 보다. 예를 들면 이런 정책은 잘못됐나 보다. 이건 말이 안 되는구만. 타도해야 되겠구만. 어쩌야 되겠구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유튜브든 무슨 인터넷이든 신문이든 방송이든 똑같은 목소리를 유대한 문재인 대통령 이 얘기를 매일 듣고 1년 365일 듣고 산다고 보세요. 의심이 되겠습니까? 의심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요. 예.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도 중국만 해도 요즘 엄청나게 통제는 하지만 그래도 인터넷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내에서는 그래도 다른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80, 90%가 지금 시진핑을 지지한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정도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시진핑이 너무 독재다, 어쩌저쩌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같이 이 자유로운 세계에서도 지금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야당, 언론이 막 공격하는데도 40% 지지율이 나오면
저기는 몇 프로 지지가 나오겠습니까? 김정은은? 거의 8, 90%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예. 지금 탈북자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를 해도 최소한 60 내지 70%가 나옵니다. 탈북자 대상으로 북한에서 김정은을 얼마나 지지할 걸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한 최소한 뭐 60 내지 70% 정도는 지지할 거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밖에 나와서 세상 문물을 본 사람들이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그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 여론조사 한다고 한다면 내부에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8, 90% 나옵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100% 그러면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슬람이 말이죠. 굉장히 센 종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슬람 선교 하신 선교사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실제로 정말 신실한 이슬람 신자는 뭐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따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예? 뭐 따라 하는 거예요. 뭐 신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강력한 이슬람도 예. 딴 얘기입니다만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와 굉장히 쌍벽을 이루는 거거든요. 정치는 정치와 종교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교성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성이라는 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지지 내지는 신앙인 거죠. 그래야 정치가 힘을 발휘하거든요. 팬덤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누가 뭐래도 저거 뭐 X고 뭐 저건 많이 부정부패하고 뭐 범죄도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일단 자기가 딱 믿으면은 그건 다 사탄의 지금 그 모략이야 하면서 다 떨쳐나오고 그쪽 밀고 가는 거예요.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없으면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취약하죠. 그게 약하면. 예. 반대로 이제 종교도 정치성을 띄어야 종교가 큽니다.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받음으로써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정치가 종교를 흡입한 거죠. 반대로 종교가 크기 위해서는 정치성이 띄어야 된다. 왜? 정치성이라는 게 뭐냐면 강제성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종교를 따르지 않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책벌을 가하고 배교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또 종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북한은 정치가 종교화된 체제죠. 그러니까 이란 같은 데는 종교가 정치화된 거고, 예. 이게 반대죠. 이란의 신정 정치는 종교가 세속화되면서 종교가 정치화된 거고, 북한은 정치가 종교화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나 다 강력합니다. 두 가지 다 정치와 종교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발적 신앙과 강제적인 통제가 두 개가 이렇게 맞물리기 때문에. 예. 지금 아프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종교가 거기도 정치화된 건데 그 종교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정치적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뭐 부르칸가요? 전체 덮는 거. 그거 안 하면 막 다 말하자면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종교가 또 유지가 되고. 어쨌거나 그래서 북한 체제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북한 붕괴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반대했습니다. 이미 이제 주체사상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공부를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붕괴 안 된다. 염려하지 마라. 뭐 김일성이 주구타기 해서 붕괴되고 경제난이 있다 해서 붕괴된 거 아니냐. 상당한 신앙심이 있는 체제다, 저게. 신앙심이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붕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지금. 온갖 제재를 다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뭐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뭔가 잘 안 돌아가는 그런 체제지만 그렇게 쉽게 붕괴되지 않을 거예요. 그 붕괴 문제는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건 참고 자료로 이제 보시고 북한 체제의 주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북한 체제가 존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써봤는데요. 그러니까 저기는 그 소위 이제 시민 문화는 없습니다. 시비 컬처는 없습니다. 뭐만 있냐면 서브젝트 컬처라고 그래가지고 복종 문화가 강력히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그 왜 저게 정치가 종교화되어 있냐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특히 막 믹스되어 있어요. 어떤 한 종교의 종교성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교성도 있는 거고 기독교성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전통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구한말에 나왔던 뭐 전통 종교, 뭐 천도교라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 종교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 유태교를 민족 종교라고 많이 그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이제 세계 종교지만 유태교는 어떻게 보면 그 유태인에 한정되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민족 종교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유태교가. 그래서 우리의 그 민족 종교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우리도 얼마든지 중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얼마든지 외세를 물리치고 중심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사상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북한에도 강력히 깔려 있습니다. 뭐 체제는 사회주의지만 자기들이 자주를 표방하고 그 자주를 통해서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고 자주적인 힘을 통해서 얼마든지 외세를 물리치고 특히 이제 미제를 타도하고 일제도 타도했고 그 힘으로 미제도 타도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적으로 민족정적인 요소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교적인 가부장제적인 강력한 그런 문화를 그대로 뭐 성리학적 문화죠. 유교에서도 성리학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고 기독교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하나님 사상, 하나님, 예수님을 이제 유일신적인 그런 요소들이 거기 수령은 완전 유일한 아주 유니크한 그런 존재로 추앙을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믹스가 돼서 오늘 북한의 그 정치 종교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보통 그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얘기할 때 세대주라고 합니다. 세대주. 우리 남편이야.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안 쓰는 것 같아요. 못 쓰는 것 같아요. 세대주.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나요? 제가 그 예를 한번 든 거. 그러니까 제가 북한 갔을 때 저희들을 안내한 그 사람이 통일신보의 그 여자 기자였는데 그 여자 기자가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여기서 뭐 여성 뭐 예를 들어 죄송한데 우리가 이제 좀 말하자면 이제 예쁘다고 뭐 이런 식으로 몇 번 얘기를 했더니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생들이 예쁘다고 하면 뭐 합니까? 세대주가 예쁘다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남편이. 예. 그리고 이제 뭐 저녁 먹을 때 주로 이제 저녁 먹을 때입니다. 오늘 뭐 노래를 시키잖아요. 노래 좀 하라고 그러면 북한 여성들은 절대 빼지 않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아카펠라로 예, 노래합니다. 예. 더군다나 상사들이 시켰을 때는 뭐 여지 없더라고. 바로 일어나서. 그 때문에 아주 여필 정부랄까 뭐 이런 것이 그대로 있어요. 굉장히 유교적이에요. 사회주의 대가정론인 이런 것도 다 전부 유교적이거든요. 하나의 가족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사회 전체가 이제 그래서 뭐 어버이 수령을 어버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어버이 수령, 어머니 당, 노동당 이런 식으로 이제 삼위일체 당과 수령과 인민이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는 완전히 기독교예요. 삼위일체로. 그다음에 이제 주체 사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방대해요, 주체 사상이. 한 10권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주체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세 가지예요.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냐? 아니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면 다 주인? No. 사람 중에서도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 근로인민대중. 근로인민대중은 뭡니까? 뭐 기본적으로 노동자 농민입니다. 이거 공산주의 사상이죠. 기본적으로 노동자 농민만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치를 창조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예? 그렇죠. 뭐 이런 원료를 주면 그걸 여러 가지 기계를 돌리고 가공을 해서 노동력을 투입해서 이런 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건 노동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노동자만이 그래서 주인이라는 겁니다. 가치를 창조해내기 때문에. 그러면 세계의 근로 일민 대중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남한의 노동자도 있고 뭐 미국도 노동자 있고 모든 노동자가 다 주인이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 중에서도 수령의 지도를 철저히 이행하는 자만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령의 지도를 철저히 이행하는 자만이. 네. 그 이행 안 하면, 다시 말하자면 수령을 존경하고 따르지 않는 뭐 대한민국의 노동자, 미국의 노동자 이런 등등은 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 물론 노동자, 농민들이 가치를 창조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누군가의 정말 거의 절대적인 무오류에 전혀 오류가 없는 누군가의 지도를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뭐냐면 그게 이제 수령인 거고 그 수령의 교시, 아까 얘기했지만 교시, 수많은 그냥, 김일성 저작집은 뭐 50권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몇 센치 떼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마이크를 몇 센치다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다 적시가 돼 있어요. 우리 이를테면 바이블의 66권에 다 우리 행동 강령들이 거기에 전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듯이 그렇게 다 있거든요. 그걸 열심히 따르고 집행하고 그래야 주인으로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체사상은 수령 절대사상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주사파라고 하는 것이, 주사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수령의 교시를 철저히 이행하고 따르려는 사람들. 그게 주사파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수령의 교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 가장 북한에서 중시하는 게 뭐냐면 자주입니다. 자주. 수령의 교시 중에서 스스로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뭐 사상, 외교, 군사 모든 부분에서 자주적으로 하라. 자주.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볼 때 뭐 자주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는 소리겠지 그러는데 그건 신앙입니다. 자주는. 이때문에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이제 좀 무섭죠. 모든 것이 자주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비자주적인 게 많이 있죠. 뭐 중국에도 의존하고 뭐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가서 이렇게 돈 말하자면 몰래 돈도 찔러주고 그러면 좋아합니다. 선물 주고 그러면 좋아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원칙이. 뭐 기독교 사랑의 종교지만 다 여러분들이 사랑합니까? 아니 솔직히 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행하냐고 실제에 있어서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닥트린으로서는 그래, 독트린은 자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처석이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합니다. 모든 게 자주적으로 하고 스스로 한다. 그러나 도와주면 더 좋다. 도와주면 더 좋고 안 도와줘보면 스스로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사상이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생각보다는. 너무 교조화, 우리는 이제 교조화됐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은 이제 교조주의로 보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사회주의 이념에 젖어가지고 융통성이 이만큼도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 이게.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가 주체사상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955년 그 문건을 보면 사람이 밥을 오른손으로 먹든 왼손으로 먹든 무슨 상관이냐 이거야. 밥만 먹으면 되지.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유사한 얘기를. 중국 흑묘 백묘. 그 등소평이가 그건 뭐 1978년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김일성이는 1955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23년 전에.
굉장히 실용주의적이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 여기 선생님들 기억나시겠지만 우리가 밥을 왼손으로 먹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뭐 어떤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왼손으로 밥 먹으면? 어느 손으로 먹어요? 제가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 1953년생입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 50년대, 60년대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교육받았거든요. 왼손 쓰면 무슨 뭐 바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인 거 취급받아가지고 다 오른손을 썼거든요. 이게 굉장히 교조주의적이죠. 근데 김일성이가 1912년생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꼰대 아닙니까? 근데 밥을 오른손으로 먹든 왼손으로 먹든 굉장히 앞서간 사람 아닙니까?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그냥 실용주의적이에요. 주체사상이 그렇습니다. 자주를 생명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필요하면 도움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북중 관계 예를 들면은 또 남한으로부터 지원받는 거 이런 것이 합리화가 됩니다. 그게 잘못된 게 그게 예를 들면 그 성경이 벗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체사상이 벗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해야죠. 도움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죠? 김일성이가? 도움을 받으면 바보가 된다고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정치적인 예속이 되고 개인이 남에게 의존하게 되면 그 노예가 되고 국가가 다른 데 도움을 받게 되면 국가가 자율성을 상실하고 그 도움받는 국가로부터 계속해서 지시를 받고 그게 그렇게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으면 받아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대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이제 철천지 원수죠. 아니, 북한에서 보면, 뭐 우리는 또 북한을 주적으로 보고 있고, 북한은 미국이 철천지 원수인데, 미국하고 관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김일성, 김정일이가 반대한 적이 없어요. 지금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관계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철천지 원수와. 그러면 그런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체사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사상을 재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수령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반미 뭐 미국의 각을 뜨자 타도하자 계속 막 구원하고 외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뭐 미국과 관계하고 무슨 정상회담하고 막 그러면 헷갈릴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아니 저는 철천지 원수하고 각을 떠야 돼. 미제에 각을 떠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령님이 만나지? 근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주체사상에 의해서 수령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렇게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내부 문건으로, 내부 교육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미국하고 절대로 상종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틀린 해석이에요. 좀 이상하네. 쟤들 변했네. 그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또 반대로 완전히 중국에 예속되어 있는 것 같죠? 중국 말만 하면 이거 깜빡 죽는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중국을 아주 싫어해요,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어렸을 때 도와줬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뭐 압력을 넣는다든가, 뭐 핵 문제에 대해서 뭐 중국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든가, 그런 건 절대 거부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중국 너희들이 북한을 자꾸 편들고 너희들이 북한을 좀 압력을 넣고 그래서 핵 포기하도록 해야지. 그 얘기가 이제 계속 오바마 때부터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응? 너희들이 영향력이 있지 않냐. 압력 넣어가지고 핵 포기하도록 해라. 중국 너희들 잘못이야. 북한도 잘못이지만 뒤에서 이렇게 편들어주고 괜히 뒤에서 보호해주고 압력 넣지 않고 하는 게 너희들 책임, 중국 책임 아니냐. 그래서 중국 책임론이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그걸 알아요. 자기들 말 안 듣는다는 것은. 해봤자 소용없는 거고, 오히려 또 반발만 산다는 것을 중국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죠. 예. 북한이 그렇게 해서 말 듣지도 않고. 그래? 지원 안 해준다고? 좋아, 뭐. 난 너희들 없이 산다. 우리는 초급 목표하면서 산다. 이번에 4월 달에 김정은이가 고난의 행군을 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하겠다. 누구 도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이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얘기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 자존심 상한 얘기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이미 2004년에 인도적 지원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나라 아니야. 예. 그냥 뭐 밀가루나 좀 보내주고, 뭐 옥수수 좀 보내주고, 이거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개발 협력 되면 어마어마하게 뭐 삼성이 들어와서 말이죠. 정말 수십만 평에다가 찍어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정상국가로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뭐 성김이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도적 지원은 할 용의가 있다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안 받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도 다 안 받겠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북한을 지금 너무 이제 뭐 국회에서 들은 면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제 그런 그 시민 문화가 없고 시민 문화에 젖어 있는 거고, 거기는 이제 그래서 비판 순종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일상화되어 있고 사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다음에 분위기가 없어요.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란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우리 못 살겠습니다. 예? 뭐 나갑시다. 예? 예를 들면 그래서 서초구청 앞에 가서 구청장 몰아내도록 뭐 물러가라고 가서 외칩시다. 누가 이제 제안을 하면 그럽시다 하고 박수 치고 다 나가야 이게 뭐 시위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갑시다 하는데 저게 뭐지? 예? 대부분의 사람이. 그럼 이 사람만 멀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만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신고당해가지고 이제 끌려가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기 분위기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 민주화 과정에서도 분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분위기가 나가자 그랬을 때 학우들이 다 같이 나가자 그래가지고 오늘 뭐 오늘 수업 맹유하자 그래 가고 막 그래야 이제 이게 시위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은 시위가 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해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예. 그러니까 시위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위를 본 적도 없고, 예. 전혀 분위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대학 같은, 원래는 이제 대학에서 시위가 주도가 돼야 되는데, 대학은 약 한 70 내지 80%가 예비역 학생들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군대 갔다 온 학생들.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철저하게 반미 교육을 받고 반자본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들은 그 맥을 못 춥니다. 우리 군대 대학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비역들. 예비역 형들이 또 뭐라고 하면 뭐 꼼짝 못 하잖아요. 뭐 엠마 자식이 지금 너 뭐 저거 하고 그러면 또 예비역 형이 또 뭐 그러니까 또 네. 거기는 패반이 예비역이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사회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내부에서 어떤 시위를 할 만한. 저는 이제 거기에 반체제 인사가 없다고는 보지 않아 있어요. 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김일성 우리가 이제 갔는데 먼저 사고가 났어요. 사고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원래 북한에서 사진을 찍을 때 김일성 동상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끊어서 찍으면 안 됩니다. 전체를 찍어야지. 근데 이제 여기서 올라간 분들이 뭐 사진 작가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수근수근하면서 야 저기 이렇게 찍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쪽만 끊어서 이렇게 찍으면 되겠는데 이런 걸 이제 우리 보위부가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이제 저녁에 다 행사 마치고 가서 저녁에 전부 카메라 내놓으라고 그래요. 카메라 전체 검색을 했는데
그 수근수근하면서 그 반신만 찍었던 그 사진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난리더라고. 저녁에 뭐 카메라 내라고 다 냈는데, 근데 아침까지 그게 안 나왔어요. 출발하기 전에 우린 다 버스 타고 이제 묘양산 가려고 딱 이렇게 서 있는데 전부 내리라는 거야. 다시 전부 하차. 무슨 일이냐고. 내려가지고 이제 그 고려호텔 1층 보면은 책방이 있어요. 서적. 고려호텔 가신 분 알겠지만 서적 책방인데 거기는 이제 우리 책이나 보자 이렇게 있는데, 거기 대개 이제 차 한 대에 보이부하고 그다음에 다른 보장성원, 그게 이제 교수도 올 수도 있고 기자가 올 수도 있고 뭐 연구원이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보이부 한 사람하고 그 일반 사람하고. 근데 그게 종합대학의 김일성 종합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우리 같은 차에 이제 보이부를 탔는데, 그 서점에 같이 들어와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중얼중얼 하듯이 그 보이번 옆에 있는데, 뭐 젊은 놈들이 말이지, 남조선에서 손님이 왔는데 이렇게 자식들이 근다 이제 이거야. 그러니까 같이 왔던 보이번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버리더라고. 여기도 불만 세력이 있구나. 특히 지식인들. 있어요. 없는 거 아닌데. 아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뭐라고?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내부에서 저항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밖으로 오는 거예요. 황장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부에서 반체주도 하고 뭐 그러지 말이지. 왜 여기 와가지고 무슨 뭐 딴소리 하냐고 그러지만, 그렇게 안 되죠. 물론 이제 목숨을 걸고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뭐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외치다가 잡혀가서 정치범 수용소 가든 아니면 정말 사형당하든지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대세가 되지 않고 전혀 보도가 안 돼버려요. 우리도 뭐 광주항쟁 때 거의 일주일 동안 서울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광주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보도통제를 해버리니까. 저는 일상적으로 보도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체 보도가 되질 않아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북한도 보게 되면 지금도 그게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체로 불만 세력을 거의 뭐 대체로 60년대 넘어온 사람들이 증언한 거예요. 그 자료는 대체로 60년대 넘어오신 분들이 증언한 건데, 한 20% 정도가 저기도 불만 세력이 있다. 그렇게 봤어요. 60년대.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뭐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훨씬 줄었어요. 60년대만 해도 그래도 아직도 약간 이제 계몽 사상이라든가 자유주의 사상이 남아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56년부터 종파 사건이 일어나면서 대대적인 척결을 했는데, 그 여파가 대체로 한 60년대 후반 정도 가야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67년, 68년에도 대숙청이 또 일어나거든요. 군비에 대한 대숙청이 일어나는데, 그 정도 되고 70년 정도 되면, 그러니까 5차 당대 때 되면은 완전히 척결된 걸로, 완전히 일세화된 걸로, 유일사상으로, 주체사상으로 일세화된 걸로 공식으로 선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뭐 그런 대로 뭐 이렇게 조금 리버럴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은 벌써 얼마나 흘렸죠? 그게 그런 체제가, 그렇게 통제된 체제가 예를 들면 70년부터 본다고 한다면 50년 이상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시스템이 정치적인 통제력에다가 더군다나 이 믿음 체계까지, 빌리프 시스템까지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고하다. 저는 이제 좀 과장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절대주의 체제가 있었습니다. 멀리 가면 이집트 파라오부터 시작해서 로마 황제, 절대주의 체제, 러시아의 짜르, 모든 역사상 등장했던 어떤 체제보다도 저 체제가 강고하다. 국가 시스템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시대에도 상업이 활발했고 거기도 부자가 있었고 그래요. 그다음에 뭐 유럽의 뭐 황제들도 로마의 황제들도 다 견제받았어요. 예? 그래도 뭐 수비대장이 또 죽는 게 그냥 부지기수고 로마 황제들도 힘이 없는 황제가 태반이었어요 또. 예. 무슨 절대군주 시대에도 예? 다 상업활동이 활발히 됐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도 왜 일어난 거예요? 부르주아 혁명 아닙니까? 부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상업활동이 활발했다는 거예요. 중국의 황제가 고난이 셌다고 하지만 완전히 황관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아무 맥도 못 치는 황제가 태반이었고 그 황제 시대에도 상업이 발달해서 실크로드가 생기고 부자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소련도 그런 부자들이 있었고 일본의 막부 시대에도 상업이 엄청 발달했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게 없어요. 뭐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일부 돈주가 있는데 그 돈주는 뭐 그러한 상업활동을 통해서 정상적인 상업활동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하는 세력이 형성된 게 아니고 북한의 돈주는 철저히 당과 결탁된 그런 사람들이 와크라고 그래가지고 와크. 그러니까 일종의 뭐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이병철 씨가 예를 들면 뭐 설탕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수입 독점권을 얻어서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정부 비호하에 뭐 그런 거예요. 북한의 부자는. 그래서 철저히 이 사람들은 체제 반체제예요. 체제 수능적이에요. 철저히 체제 수능적인 거예요. 이 커넥션에 의해서. 그리고 아무리 돈주가 돈이 많아도 철저하게 견제를 당합니다. 무한대로 부를 쌓는 게 아니고 일정 정도 돈이 있게 되면 나머지는 다 당에 바쳐야 됩니다. 수령에게, 당에게, 그 다음에 각종 북한의 사업이 많잖아요. 건설사업, 뭐 평양 5만호. 여기에 돈주들이 돈을 다 대야 돼요. 중국 보세요. 천하없는 세계적인 부장 막 수백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예? 아무 예외 없어요. 중국이 저러는데 중국 정도가, 중국의 개방 정도의 사회주의 체제가 저 정도인데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보다 훨씬 센데 중국 공산당보다. 경직돼 있고. 그게 부르주아 혁명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돈주가. 이게 왜 이제 북한이 이렇게 견고하다고 자꾸 얘기한다? 너 그럼 찬양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견고한 체제이기 때문에 자꾸 무슨 뭐 붕괴가 뭐 곧 임박하니까 뭐 어쩐다는 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정상적인 상대를 하자는 거죠. 정상적으로. 예. 아니 어떤 체제가 독재 국가라고 그래서 이를테면 교류협력 안 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 예? 예를 들면 뭐 필리핀 두테르테 같은 경우에 얼마나 독재입니까? 막 마약 사범은 현장에 쏴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현장 사살 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다 수교하고 다 교류협력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중국도 사실은 굉장한 독재 국가죠. 말할 수 없는. 그러나 뭐 엄청난 교류협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뭐 붕괴가 된다는 둥, 붕괴를 시켜야 된다는 둥, 상종을 말아야 된다는 둥, 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것은 그 문화하고 정치 문화고 우리도 물론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않지만 대체로 이전에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삼권이 분리되어 있고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서구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국은 저는 모범적인 민주국가는 아니었어요. 박정희 정권도 그렇고 전두환, 노태우, 심지어 뭐 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도 대통령 권한은 막강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교류협력 안 씁니까? 외국이 하지. 권위주의 국가라고 안 씁니까? 그건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렇게 흘러왔고 현재는 어떤 상태냐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리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아이고 시간이 지금 많이 갔죠. 김정은 권력의 정당성인데 이건 이제 해묵은 얘기입니다만 김정은 정권이 정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정은 정권이 정당성이 있죠. 예. 왜냐하면 어느 한 국가의 정당성 문제는 그 국가의 정치 문화와 법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잣대로 미국을 재단해서도 안 되고 북한을 재단해서 중국을 재단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거기는 세습에 의해서 정당성이 나오는 거죠. 북한은. 우리처럼 선거를 통해서 정당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기는 세습에 의해서 정당성이 부여되는 겁니다. 세습에 의해서 정당성 부여되는 데가 많죠. 원칙적으로. 일본도 세습에 의해서 정당성이 부여되는 일본 그 일왕이 그렇죠? 예. 뭐 태국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왕제를 물론 이제 통치하지 않는 왕이긴 하지만 어떻든 그 왕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세습에 의해서 다 정당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 자체는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독재를 이때면 하기 때문에 그러나 보편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맞지는 않지만 거기는 뭐 그대로 정당성이 확보가 된 체제다 그렇게 보는 거고 다만 이제 정당성은 사전적 정당성과 사후적 정당성으로 나눠진다는 것은 이제 정치학 일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는 정당성이 있지만 자, 우리는 그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정당성을 확보한 대통령이 사후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못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죠? 탄핵당하지 않습니까? 민주국가지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했지만 잘못하면 탄핵당하죠. 사후적으로. 그렇죠? 사후적 정당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도 관습법에 의해서 정당성이 지도자가 확보가 됐지만 저기도 사후적으로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가 있죠. 사후적으로 경제가 엉망이 된다든가 뭐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그냥 뭐 난장판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사후적으로 그 정당성을 뺏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뭐 계속 넘어갑니다만은 그건 이제 민중의 힘입니다. 사후적으로 당신 잘못했어 내려와 이렇게 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민중이 하는 거죠. 국민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국민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되죠? 끌어내리려면 당신 사후적으로 일을 잘못해 내려와요 할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의식이 형성되려면 뭐가 그 전에 있어야 되냐면 그런 사상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도 아무리 자기가 왕이고 대통령이고 또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은 내려와야 된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스스로 안 내려오면 우리가 강제로라도 끌어내릴 수 있다. 내리는 게 정당하다고 하는 사상이 있어야 돼요. 되게 이제 우리 민주화 과정을 보면 그걸 이제 의식화를 하죠. 그런 이론들을 도입해서. 혁명 사상이라든가 이런 혁명 사상을 도입해서 막 학습을 하죠. 예를 들면. 예. 그게 이제 그 사상으로 의식화하고 그럼 의식화된 사람들이 일단의 집단을 형성해야 돼요. 머릿속으로만 가져오면 안 됩니다. 집단을 형성을 해야 돼요. 의식화된 집단이 있어야 되고 집단만 있으면 뭐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자 해서 모두 몰려나가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 뭐 광화문으로 가든 뭐 시청으로 가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나왔을 때 막 쏟아져 나왔을 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뭐 2010년부터 막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죠. 북아프리카 이집트 뭐. 근데 어떻게 됐죠? 예? 후지후지 왜? 강력한 통제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압해 버리는 거예요. 이 몇 가지 단계가 있죠. 혁명 사상이 있어야 되고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일단의 집단이 있어야 되고 그 집단이 행동을 해야 되고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제압을 못해야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압을 하게 되면 어쩐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정치사회학자 테다 스카치폴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강제력이 작동이 되면 혁명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강제력이 작동이 되면 혁명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작동이 되면. 그럼 프랑스 대혁명은 왜 성공을 했죠? 강제력이 작동이 안 돼요. 루마니아 혁명은 왜 성공이 됐죠? 강제력이 작동이 안 돼요. 차우세스크 국방상에게 발포해라. 에? 그러니까 국방상이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자빠졌어. 또 다른 사람 군인을 국방상으로 앉혔어. 너 쏴라. 나도 못하겠습니다. 자빠졌어. 결국은 그러니까 차우세스크가 도망간 거야. 왜냐하면 강제력이 발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헬리콥터 전용 헬리콥터 그 군인이 헝가리로 도망가야 되는데 밤에 이제 야밤에 도망가는데 어떻게 했죠? 따다다다다다 가다가 그냥 농가에다 딱 세워놓고 여기가 헝가리입니다. 그래? 내렸어. 보니까 농부가 저기 보니까 무슨 왜 헬리콥터가 떠다다다 앉아? 가봤어. 뭔가 하고 가봤더니 차우세스크 부부야. 신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체포해서 바로 즉석에서 인민재판에서 드락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는 항상 군부입니다. 경찰도 안 돼요. 군부가 과연 수백만 명을 차재철이가 얘기했듯이 캄보디아처럼 수백만 명을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그 충성심과 그런 힘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혁명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군부가 반발을 한다든가 군부가 강원파로 갈라진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혁명이 성공해서 망하는 거죠. 그 정권은. 예. 근데 북한은 그럼 어떨 건가? 혹시라도 외부 사상이 들어가서 그 사상으로 몰래 의식화 작업을 해서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이 뭐 몇백 명이 이제 예를 들면 의식화가 됐어. 그래 가자 그래서 갔어. 김일성 광장으로 나갔어. 그럼 막 이제 시위에 화염병 던져. 그럼 북한 군부는 어떻게 할게?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걸 기대하고 뭐 정책을 펴고 무슨 참수 작전을 하고 뭐 그거 소용없어요. 그러지 말고 정상적으로 대우하다 보면 결국은 언젠가는 변하겠죠, 저기도. 반드시 외부 사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북한에서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돈과 함께 외부 사조가 들어오는 걸 이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왜 북한은 지금 장막을 치고 있냐,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잘 된 거야. 코로나 때문에 잘 된 거야. 근데 그동안에 너무 MZ세대가 완전히 이게 달라져 버린 거야. 김정은이도 젊으니까 한때 모란봉 악단이다 뭐 해서 막 반치마 올리고 막 해서 이제 해봤어. 젊은 애들한테 인기 끌려고.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거야. 얘들 뭐 나만 흉내내고 뭐 머리 흉내내고 오빠 뭐 자기 이렇게 하고 문화가 막 침투해 들어오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경제난보다 뭐가 더 무섭다? 경제난보다 뭐가 더 무섭다? 사상난이다. 사상. 경제가 좀 나빠지고 하는 거 가지고는 그렇게 혁명이 바로 직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정신이 이게 망가지셔가면 걷잡을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사상난을 철저히 통제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지금 작년부터 하면서 뭐죠? 그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만들었어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그래가지고 무슨 자본주의 관련된 남한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뭐 보든지 흉내내야 되면 바로 척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김정일 시대에 상당히 많이 이제 이렇게 개방을 했잖아요. 김정일 시대에 남북 정상회담 뭐 등등 해가지고 남한으로부터 뭐 비료, 식량 들어가고 우리 뭐 금강산 관광, 평양 관광 다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자본주의 사조들이 막 침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로부터 자본주의 사상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통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자본주의 사상은 어디서 들어오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중국으로부터 CD가 들어가고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서 남한의 드라마라든가 영화, CD, 뭐 노래, MP3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통제를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또 이제 청년 교양 뭐 보장법 그 못합니다. 청년 교양 보장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 MZ 세대들을 장악을 하지 못하면 사상 통제를 못하면 언제 북한에서도 그런 시위가 벌어질지 모른다고는 그는 그 굉장히 김정은이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19도 있지만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외부와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비화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는 이제 세속화한다. 예. 세속 정권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인민과 함께 한다. 예. 그렇게 지금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제시해 놨어요. 나는 그런, 나 아니야. 나는 신비주의 없어. 내가 나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이제 하는데, 뭐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반어법 비슷합니다. 반어법. 나 신비화하지 마.를 통해서 더욱더 신비화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눈물을 흘리고 반성을 하고 수령이 눈물을 흘리고 반성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근데 그것이 오히려 더 뭐죠? 지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야, 수령이 눈물을 흘리고 수령이 잘못됐다고 하네. 수령이 예를 들면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민은 납작 엎드리는 거죠. 수령이 이렇게 하면 인민은 납작. 그러니까 고대의 통치술이에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보통 얘기예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더욱더 자기의 영향력을 더 키워버리고 이제 더욱더 김정은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게 돼 있어요.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미제가 배신을 때려가지고 그렇잖아요. 김정은은 무언가를 하고 인민을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 잠 안 자고 이를테면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미제가 배신을 때렸다. 절대 수령 책임은 아닙니다. 전부 다 어디 책임이에요? 전부 미국 책임이에요. 끼게 해봐야 누구 책임? 내부에서 끼게 해봐야 관료 책임이죠. 정성택 책임이고 이를테면 관료들 책임.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민들다니까요. 수령님은 밤 안 자고 쪽잠 자면서 인민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놈의 부패 관료들 때문에 그게 안 됐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치예요. 정치는 매우 비열합니다. 프레임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프레임을. 가장 큰 최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어떻든 국가를 좀 정상적인 방식으로 통치하려는 그런 생각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신비하지 말라는 거고 자기는 그렇게 신비적인 존재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자도 아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다 고백합니다.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적인 그 면모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언론에서는 그냥 눈물 정치라고 그렇게 합니다. 눈물 정치. 아마 우리 대통령이 어떤 기자회견이든 어떤 8.15 경축사든 할 때 공식 석상에서 우는 건 거의 없죠.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근데 만약에 운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문 대통령이 뭘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정말 주택 문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안 됐습니다. 정말 제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 아마 금방 용서가 될걸. 아마. 야, 대통령이 울면서 저렇게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매정하게 그럴 수 있냐. 네, 모르겠어요. 가상입니다만은. 근데 북한에서 그게 굉장히 효과가 커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그렇게 뭐 신비적인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도 뭐 잘못하고 뭐 별것도 아닌 뭐 X가 뭐 대통령 돼가지고 뭐 하지도 못하고 뭐 그런 정도 그냥 생각하는데 저기는 수령의 존재는 그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절대적인 오류가 없는 존재인데 이게 눈물을 흘리고 뭐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지? 한편으로 이제 의구심도 들고 또 군대 갔다 온 사람 알겠지만 좀 불안도 하고 야 이게 뭐 어디로 튀는 거지? 뭐 그렇다고 이제 몸조심도 할 거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존경심도 생기는 거고 뭐 이런 이제 복합적인 이제 그런 이제 반응들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눈물 정치가 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정상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당대회도 뭐 7차 당대회, 8차 당대회 2번이나 하지 뭐 당 대표자회의, 전원회의는 뭐 아시다시피 여기 다 적었습니다만 수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 당의 공식 기구들을 활용을 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가는 거죠. 옛날에는 무조건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에는 당대회도 안 했고 전원회의도 안 하고 아무것도 당 행사를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교시로 지시 내리고 이행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겨우 하는 게 군대 동원해가지고 선군 정치라고 해가지고 군대를 앞세워서 뭔가를 해나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당을 이제 말 그대로 당국가 체제, 당이 국가를 다스리는 체제로 이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 전원회의를 하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정치국 회의, 상무위원회 회의, 이런 것을 뭐 수없이 합니다. 그것은 이제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가 좀 자신이 없으니까 당이라고 하는 어떤 큰 어떤 조직을 활용을 해서 자기 정치를 정당화하려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말로 이게 이제는 그런 수용 체제는 이제 안 된다. 그런 신비주의 통치는 안 된다. 말 그대로 정상 국가로 가야 된다. 최소한 중국 정도의 또는 베트남 정도의 그런 당 국가 체제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뭐 진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또 영리한 거죠. 예. 왜냐하면 자기가 안 그러면 다 자기 책임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게.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잘 될 수가 없거든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다든가. 그렇지, 없잖아요. 핵은 포기할 수 없는 거고. 안보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경제 때문에 안보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북한의 속성상. 근데 뭔가 주민들에게는 줘야 되는 거고 해결해 줘야 되는 거고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일종의 이제 뭐 책임 분산론일 수도 있고 책임을 나만 질 수 없지 않냐. 너희들 같이 책임을 지자. 뭐 당 관료들하고 뭐 그런 하나의 일환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의 권위가 또 손상이 되냐? 그건 아니죠. 여러 가지로 김정은의 권위는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패 관료들을 과감히 척결을 해버립니다. 과감하게. 옛날에 김정일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김정일 때는 대충 봐주고 부패도 용인해주고 적절하게 이렇게 타협을 했다고 본다면 김정은은 일체 타협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권력 엘리트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얘기는 할 수 없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엘리트들 하나의 또 뭐 희생양으로 삼는다 할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관료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그런데 인민에 대해서는 무한히 자애로운 애민주의 이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부패 관료들을 엄격하게 막 처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하자면 정말 부패한 관료들을 그냥 바로바로 민주주의 국가니까 무슨 뭐 처단을 할 수가 없지만 바로바로 해임시키고 그런 박수 같습니다. 장성택이 처형했을 때 여기에서 일부 논자들이 장성택이 같은 그런 고모부 친인척을 저렇게 처단한 저런 폐륜화가 없니 뭐 저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정권이 흔들릴 거니 뭐 어쩌니 뭐 별 얘기 다 했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왜? 장성택이는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의 자원을 헐값으로 중국에 팔아먹고 친중파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뭐 해버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두 한 목소리거든요. 모든 언론이 다른 얘기 하나도 우선 볼 수가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믿을 수밖에 없죠. 우리 국정원이 예를 들자면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또 간첩을 잡았어. 그리고 막 뭐 이놈은 무슨 간첩지려고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정보를 팔아놓고 하면 그거 의심합니까? 다 믿었잖아요. 간첩 조작 간첩들. 아, 저 새끼 간첩이네. 저건 너 사형시켜야지 저거.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인데. 예? 그렇잖아요. 여기는 더 심해요. 그게 아주 거의 완벽하다고 봐요. 미제 스파이로 본다. 예를 들면 무슨 중국 스파이다. 이렇게 되면 이건 철저히 원수인 거야. 아주 잘하는 일이지 그게. 또 실제로 장성택이 굉장히 부패해 있고 거의 2인자처럼 행동하고 수령의 권위를 훼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다 뭐 온갖 그냥 양봉 의미니 뭐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력이 처음에는 뭐 북한 권력 엘리트들도 조금 뭐 의구심을 갖고 조금 우습게 본다든가 뭐 나이가 뭐 젊니 어때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이게 막 갈수록 젊지 않은 이 정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꼼짝없이 전부 다 엎드린 거죠. 이 외부에서도 이제는 뭐 트럼프는 좀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러긴 하지만 매우 스마트하고 아주 똑똑하고 뭐 충분히 국가 경영을 국가 운영 능력이 있고 충분히 개방해서 아주 대단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다. 뭐 이렇게 극찬을 했잖아. 뭐 립서비스겠지만 그러나 전혀 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 정치적 역량에 있어서는 김일성하고 상당히 닮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세습에 의해서 권력은 이양받았지만 상당한 카리스마가 그게 이제 개입이 됐죠. 카리스마적 능력이. 그러면 굉장히 권력이 공고화되죠. 그러니까 또 합법적인 지배를 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습에 의한 그 정통성이 만들어진 경우에도 카리스마가 가입이 되면 굉장히 공고화되고 선거에서 뽑힌 예를 들면 대통령도 카리스마가 거기에 가입이 되잖아요. 엄청나게 그 승수 효과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리스마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김정은이가 어리다고 그러는데 이미 뭐 알렉산더 20살에 다 왕되고 광개토대왕 18살에 왕되고 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징기스칸이 28살에 다 국내 통일을 하고 그래서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사실. 알 거 다 알고 또 자기 아버지로부터 짧은 기간 내지만 그 왕자 수업을 받았어요. 2018년부터.
이제 2008년부터.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제도도 도입을 하고 특히 이제 선군 사상 없앤 것이 굉장히 좀 새로운 거죠. 선군 혁명 요소. 그래서 군을 완전히 약화시킵니다. 예. 아까 좀 군을 장악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그래서 장군들을 막 웃겨요. 장군들 뭐 사성 장군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막 수영시키고, 예? 사격 훈련 시키고 이런 하여튼 독특한 지도자가 돼요. 독특한. 그 뭐 김일성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저 김정일이도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젊은 친구가 나타나가더니, 예? 이거 아버지 거의 뭐 아버지 뻘 된 뭐 이렇게 사성 장군들, 삼성 장군들 모아다가, 예? 빡빡 기계 만들고 말이지. 그리고 뭐 이만큼만 잘못 있으면 바로바로 쳐버리고 말이지. 그렇다고 뭐 죽이지는 않습니다. 예. 다시 또 복권시키고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농구광이잖아요. 농구광. 예, 이 사람이 굉장히 농구 좋아하고 그래서 뭐 로드맨인가 막 데려다가 뭐 그러는데 원래 농구가 스피드한 게임 아닙니까? 그냥 탁탁탁탁 물론 뭐 핸드볼도 빨리빨리 어쨌든 농구가 굉장히 빠른 스포츠인데 그렇기 때문에 선수 교체를 빨리빨리 하잖아요. 예. 피곤하니까 빨리빨리 뭐 배구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조등용을 하는 것 같아요. 뺐다 넣었다 뺐다 교체했다가 투입하고. 예. 그러니까 정신없죠 장군들이. 예. 그건 다음 시간에 좀 그 부분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당 규약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없어요. 겨우 당 중앙. 이번에도 문건 보니까 당 중앙에 뭐 지시를 받아. 지난번에 한 이틀 전에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 쐈잖아요. 당 중앙에 유임에 따라. 김정은, 원래는 김정은의 유임 이렇게 돼야 돼. 김정은 동지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딱 빼버려. 그러니까 이게 고도의 통치술인 것 같아요. 예. 김일성, 김정일도 모두 사라졌어요. 당규약에서. 예. 자기 이름 다 빼. 이게 아주 새로운 통치술이에요. 그리고 권력을 이제 좀 역할을 좀 분산시키고, 특히 이제 김여정이를 물론 이제 자기 동생이니까 그러겠습니다만은 대미 대남 총괄시키고 박봉주, 김덕훈은 이제 경제 분야, 그래서 이제 리병철이는 뭐 철칙당하고 이번에 이제 최정천이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예, 군부는 군부대로 대신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부 위임을 받아서 위임에 따라. 그러니까 김정은의 지시를 받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이 수령이 거의 직접 통치거든요. 다 현지지도 하고, 실무지도 하고, 그렇게 이제 통치를 했는데, 물론 이제 김정은이 뭐 건강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말했지만 책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위임을 합니다. 분야별로 위임을 해서 통치하도록. 그러나 또 책임도 져야죠. 위임을 받았지만 인민에게 책임지는 또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이런 통치를 한다는 게 상당히 좀 다른 면입니다. 그러나 이제 김정은 체제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수령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령의 절대적인 권한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경로 우전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로 우전성. 그러니까 경로가 한번 만들어지면 변하기 힘들잖아요. 한번 길이 나면 사람들이 다 글로 다니지 다른 길로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김정은도 역시 이제 김일성, 김정일의 그런 노선이랄까 그런 것들은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뭐 사회주의를 부정한다든가 주체 사회주의를 부정한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체 사회주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북한 특색의 사회주의입니다. 북한 특색의 사회주의. 그러니까 북한 사회주의는 전혀 달라요. 소련하고도 다르고 중국하고도 다르고 베트남하고도 다릅니다. 북한만의 아주 독특한 그런 사회주의거든요. 중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들은 변명거리가 있는 거예요. 북한은. 북한 특색의 사회주의. 한때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권 시절에 뭐였죠?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한국식 민주주의.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질타를 받았죠. 네? 한국식 민주주의가 뭐냐?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무슨 한국식이 있고 미국식이 있고 뭐 어쩌냐. 이제 그때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 뭐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다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미국은 미국의 전통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있는 거고 한국은 한국, 뭐 독일은 독일, 영국은 영국. 그 다 다르고 양태. 일본은 또 일본.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웃기는 또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뭐 천황이 있고, 뭐 총리가 있는데 총리는 뭐 거기도 거의 뭐 대통령 권한 못지않은 엄청난 또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또 잘못하면 또 금방 뭐 교체가 되고. 그러니까 다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계속 서방이 너희들은 민주주의 해라고 막 압력을 가하고 인권을 강화하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변명하죠? 우리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한다. 근데 뭐 말이 맞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항변하잖아요. 그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한다는데 그렇잖아요. 예. 자기들만의 그런 독특한 수령식 사회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남한하고 지금 굉장한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남북대화 한다 할지라도 한반도 문제만큼은 북한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왜? 자기들이 고조선, 고구려, 고려, 조선을 잇는 한반도의 정통성이 자기들에게 있기 때문에 한반도 모든 문제는 북한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기분이 좀 나쁘죠, 우리가 가면. 예? 굉장히 보무도 당당합니다. 예? 너희들이 좀 부자다고, 뭐, 졸부들이 있다, 뭐, 이런 그런 기분으로 우리를 대하거든요. 응? 예. 조금 이제 오만하게도 보이죠. 한 번은 얘기를 하는데, 그때 무슨 뭐 베이비북스, 아니, 어린이들 무슨 선명의 합창단인가 뭐, 우리가 가기 전에 얼마 전에 왔다 갔어, 북한에. 근데 북한 관료가 아주 뭐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한 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뭐죠? 그 조선자고 하니? 이 조선이, 남북한 통솔에서 조선이 큰일 났다. 뭐가? 완전히 민족성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남한은. 이상한 옷에다가 얘들 말도 안 듣고 천방주체로 뛰어다니고, 이게 빨리 해방이 돼야 되겠습니다. 또 조국 해방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있어. 그 정도로 자기들의 민족적 정통성, 고유 문화를 자기들은 지키고 있다는 그런 강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해방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있구나. 소위 남한 적화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는 안 된다.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있고 지금 뭐 이성권이니 그 이제 태도들에서 그대로 다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남북 회담하면 쟤들은 그냥 굉장히 당당합니다. 뭔가 우리는 위축돼 있고 여기 국정원 직원은 없으시죠? 남북 대화 하면요. 예를 들면 워커힐에서 이제 옛날 남북 대화 하잖아요. 우리도 가거든요. 테이블이 한 8명 앉잖아요. 동그란 테이블에. 그러면 지금 북한 보위부 여기 와 있잖아요. 보위부 반드시 있거든요. 보위부하고 다른 이제 보정성은. 우리도 이제 국정원 있고. 얘들은 다 비용은 우리가 내잖아요. 북한 가서 회담해도 우리가 돈 내고, 여기 와서 해도 우리가 돈 내고. 근데
소주병 들고 다 막 돌아요. 한잔 하시라고, 한잔 하시라고. 그래서 다 돌아. 자기 술도 아니야. 여기서 우리 술이지. 우리 국정원 직원은 그 있어요. 저 새끼들은 저렇게 자기 것도 아닌데 뭐 쥐가 뭐 주인인 것처럼 근데 당신도 좀 뭐 해봐. 그런가요? 기가 죽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게 뭐 북한하고 만나면 약호가 죽어. 회담하면 저희들은 그냥 한두 시간은 장광설을 풀어버립니다. 김영철 같은 경우는 그냥 남북관계 역사를 그냥 쫙 읊어버리거든. 우리 대표들은 맨날 바뀌잖아. 그래서 난 1973년 4월 3일 12시에 당신들이 판문점에서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13, 8, 그때 무슨 그런가? 자신이 없어.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응? 어쨌든 또 뭐 현실은 우리가 훨씬 잘 사니까 우리가 뭐 기죽을 필요는 없는데 뭔가 조금 하여튼 뭔가 좀 이상해 이게.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저희들은 미국하고도 자기들은 싸워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긴 건 아닌데 아직까지 무승부인데 물리쳤다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사람들 다 그렇게 믿고 있어. 북한 사람들이. 미제가 북침을 했는데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이 물리쳤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모든 자신감의 발로야. 그게 미제를 타도했다. 예? 베트남, 중국, 프랑스, 미국 타도했다고 베트남 사람들 자긍심이 대단하거든요. 아프간도 자긍심이 대단하겠지. 프랑스, 뭐 영국, 미국, 소련 다 물리쳤다. 그런 게 있어. 근데 뭐 실질은 못 살지 않습니까? 현실은 또. 근데 이제 또 그런 뭐 자긍심 하나로 이제 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어떻든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런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가 있으면은 그 내부 분열이 잘 일어나지 않고 붕괴가 잘 안 됩니다. 예. 더군다나 거기에 무슨 여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보수 뭡니까? 비판 언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단일 대오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일심단결. 예? 북한에서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알아요?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북한이 자랑하는 게 일심단결이에요. 일심단결. 자기들은 뭉쳐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예. 대개 이제 붕괴되는 게 뭐죠? 분열이죠. 부패, 분열이 되면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건데 다 마찬가지예요. 뭐 베트남 공산화도 마찬가지고 중국 공산화 뭐 등등 이번에 아프간도 마찬가지고 다 지네들끼리 다 분열되어 있어가지고 그 모양 그 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근데 최소한 저기는 뭐 그런 게 없죠. 아직까지 뭐 세력화된 반대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하고 좀 대적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은 정말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정말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미국에 대한 공포심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야 훈련하다가 갑자기 공격할 수 있잖아요. 에? 아니 뭐 연습을 하다가 공격할 수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예. 거기 참수 작전도 거기에 들어 있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그런 실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빈라덴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후세인 죽였고. 예. 그러니까 그 특수부대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다 증명이 됐고. 그 다음에 스텔스기가 있잖아요. 미국은. 그 뭐 수십 킬로 상공에서 스텔스기로 공격해서 주석궁 창문을 뚫고 폭탄이 들어가도록 하는 실력이 있어요. 수십 킬로 달리는 차를 드론으로 공격해서 알카에다를 죽이거든요. 예멘의 알카에다를 미국의 드론이
무인 폭격기가 알카에다 세대, 알카에다 지도자 세대가 가는데 그냥 팍팍팍 죽여버리거든요. 이게 사실 미국이 정말 북한을 그러니까 이판사판으로 김정일을 죽이겠다 그러면 왜 못 죽이겠습니까, 북한이? 다 위성으로 보고 있고. 김정은이가 예를 들면 김일성 광장에 9월 9일 날 나타났죠. 밤이지만 나타났죠. 밤에 야간 2시까지 다 돼요, 스텔스기들은. 그럼 김정은이 그 나타났잖아요, 거기. 거기다 대고 김일성 광장에다 대고 드론 공격으로 그냥 박살이 나죠. 뭐 인민들 북한 주민들 수천 명이 죽더라도 정말로. 근데 그렇게 이제 안 하죠, 미국이. 왜냐면 그 후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한반도 전쟁 각오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한반도 이 전쟁으로 중국이 이제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자기가 공격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실제로 2017년 11월, 12월 때 유엔 연설에 가서 화용과 분노 작전을 하겠단 말이야. 쓸어버리겠다, 말하자면. 그래, 미국 합참한테 지시를 해서 쓸어버린 방법을 강구해 오라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미국의 대장들이 와가지고, 예? 보고를 했죠. 1차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긴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죽는다. 맥시멈 4천만 명 죽는다. 그러니까 트럼프,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화로 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피해가 나니까. 사실은, 미국 국방성은 잘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증언들이 나오지만 트럼프가 공격을 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 격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국방성 사람들이. 정말이냐? 정말 전쟁하겠다는 거냐? 안 된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날 아무 얘기가 없어요. 트럼프, 오늘 공격해! 했다가 그 다음날도 또 공격해 하면 이제 골치 아프잖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 명령이니까. 근데 그 다음날 조용해. 그래서 한 10가지 얘기하면 한두 가지 지킨대요, 트럼프는. 나머지 8가지, 9가지를 그냥 해본 소리야. 이게 이제 신뢰가 이제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매티스니 이런 사람들이 다 물러나잖아. 저런 X하고는 일 못하겠다. 이제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또 안 되지. 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북한 체제가 이제 어떻다고 하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어떤 경고성을 갖고 있는가, 대충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그렇다면 이제 저런 국가와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조선 혁명 방법이, 그러니까 6.25 전까지만 해도 직접적인 침략을 통해서, 무력 침략을 통해서, 남조선에서, 그러니까 전 한반도를, 말하자면 이제 공산화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남침을 한 거고, 6.25 전쟁 이후로는 지역혁명론이라고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남한 내에서 자체적으로 민주화혁명을 통해서 친북 정권이, 말하자면 남한 내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과 평화적 통일을 하는 그 이제 지역혁명론으로 이제 갔었고, 근데 지금은 그것조차 이제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한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난다? 그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평화구조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남한 내에서 해픈 투비 친북 정권이 나오면 그 정권과 또 대화해서 통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정도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공산화,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포기한 거냐 아닌 거냐에 대해서는 문건으로는 이제 바뀌었어요. 문건으로는 그런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 아니 이런 얘기를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위 한반도 전체가 남한 주도로 통일이 돼서 남한식으로 통일이 된 것까지도 용인한 거냐? 그건 아니지.
아직도 마음속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북한 주도로 북한식 통일한 것을 원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문건으로 막 언술 체계로 그런 걸 뭐 강조하는 건 아니죠. 근데 속내는 그런 게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북한을 물론 이제 흡수 통일을 해야 된다, 북한 붕괴 전략을 써야 한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을 완전히 막 폭격을 해서 공식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속내는 뭐가 있죠? 언젠가는 남한 주도로 통일을 시켜야 된다. 또 통일이 되겠지. 그런 생각이 은근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좀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뭐랄까 성립한다 할까? 그러는 거죠. 근데 전통적으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보게 되면 일민족 일국가는 그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민족 일국가, 이제도 이정부, 두 체제 두 정부라고 할 수도 있고 두 제도 두 정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남북한 현 체제는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언젠가는 일민족 일국가로 가야 된다. 근데 그 국가의 형태가 연방제가 될지 연합제가 될지는 북한은 연방제라고 물론 주장하죠. 연방제도 하나의 통일 형태니까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방식이 무력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교류협력, 화해협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방제로 가는 것이냐 하는 건데 무력을 사용해서 남한을 통일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의 이항은 그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남한의 연합제가 공통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통일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연합제예요. 연합제라는 건 뭐냐면 두 개 서로 다른 별개의 국가가 어떤 공통적인 주제에 대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두 개의 국가가. 그게 이제 연합제라고 한다면 낮은 단계 연방제는 또 뭐냐면은 현 남한의 정부, 북한의 정부를 인정한 가운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국방권, 외교권, 정치권, 이제 이 세 가지인데, 자, 모든 자주국가는 국방권이 있죠.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교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정치권은 자체적으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이제 국가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얘기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를 각자 갖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북한도 하나의 국가체제고 남한도 국가체제로 용인한 가운데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자. 통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과도기적으로 이런 서로 다른 별개의 남한과 북한,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이 별개로 존재하면서 통일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앞으로 논의하자는 거기 때문에 소위 연합제, 국가가 따로 있으면서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협조하는 그 연합제와 북한에서 얘기하는 그 낮은 단계 연방제, 연방제는 연방제인데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거의 별개의 두 개의 국가가 서로 통일해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러면 낮은 단계 연방제가 있으면 높은 단계 연방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높은 단계 연방제는 북한이 주장하는 그러한 연방제죠. 완전히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가 되고, 그렇죠? 그 연방제니까. 대신 남한과 북한은 따로따로 하나의 자치정부가 되는 거죠. 자치. 그러니까 이게 쭉 이쪽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이 얘기가 안 오는데 연합제와 연방제가 헷갈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제는 별개의 두 개의 국가가 완전히 따로 독립된 두 개의 국가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협력을, 예를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다른데. 근데 북한의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남한 북한이 따로따로 하나의 국가가 아니고 국가는 미국처럼 연방 국가가 있고 각 주가 이제 따로따로 독자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듯이 남북한도 하나의 연방 국가가 있고
남한은 남한대로 뭐 자치를 좀 한다든가, 북한은 북한대로 자치하는 그게 이제 연방제인데, 근데 그 연방은 뭐죠? 미국 연방 국가는 연방에서 뭘 갖고 있죠? 군대도 연방이 갖고 있고, 그렇잖아요. 외교권도 연방이 갖고 있고, 정치권도 연방이 갖고 있고, 물론 주지사 선거는 하지만 크게 연방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의 국가죠. 연방도 하나의 국가인데 연합은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두 개의 국가는 예를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과도기적으로 국가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언젠가는 연방으로 하나의 국가로 연방제 국가로 돼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게 좀 다르죠. 예, 그러나 과도기로 연합제는 수용할 수 있다. 그겁니다. 북한은 예, 과도기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의 의도 자체는 자기가 이 정책을 씀으로써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정책은 안 쓰죠. 예, 이것을 하는 것이 더 나라가 공고화 되고 자기 리더십이 더 공고화 되고 뭐 하는 그러한 어떻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주체사회주의를 더 공고화시키고 나의 리더십을 더 공고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정책을 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는 거지. 이거 해서 혹시 망할지도 몰라? 그러면 그런 정책을 안 쓰죠. 아니면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지금 뭔가 좀 시기가 되게 안 좋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좋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잘 나갔어. 김정은이가 등장해가지고 유엔 제재도 없고 뭐 핵도 개발했는데 미국이 뭐 수교도 해주고 뭐 제재도 뭐 다 풀어버리고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해체할 건가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권력도 물론 무슨 사람이고 자기가 그런 눈물 정치, 시인 정치, 고백 정치도 하고 하는 거죠. 이 난관을 해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물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늘상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 건가? 진짜 말 그대로 뭔가 이것으로 해서 권력 분산이 되고 막 자기 리더십이 흐트러지고 누가 복종도 않고 뭐 여기서 저 시위 날 가능성이 있다든가 그러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런 정책 안 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권력 분산도 하고 권력 분산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위임 통치를 하고 자기가 고백 정치를 하고 하면서도 굉장히 한쪽에서는 감시 통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방임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시 통제는 계속 되는 겁니다. 일탈을 절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탈을 일체 용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청소년들이 일탈을 하는 행위가 이게 먼 장래에 얘들이 앞으로 미래에 이제 주류 세력이 될 텐데 얘들이 이렇게 사상적으로 이완돼 가지고 이게 과연 사회주의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또 한편으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풀어주면서 한편으로는 또 강하게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방안들을 동시에 하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그게 다 정치라는 게. 예, 뭐 남남 갈등의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대북 정책에 있어서 남남 갈등이라는 것은 이제 뭐 보수 진보 간에 이제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부터 시작해서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뭐 다 갈라졌죠. 북한은 완전히 저건 쓰레기 실패 국가, 뭐 없어져야 될 국가, 뭐 독재 국가, 뭐 뭔가 이제 나쁜 걸 다 이제 얘기해가지고 나쁜 X다 저거. 그렇기 때문에 저것들은 없어져야 된다. 뭐 심지어는 때려서 뭐 잡든지 말하자면 이제 폭격해가지고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북한은 어떻게 볼 것인가? 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지. 예. 도저히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로 보는 건지 아니면 뭐 그게 뭐 정당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것도 하나의 일테면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도 아까 자기들만의 어떤 독립적인 정치체다, political entity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그대로 인정을 해야지. 이런 큰 시각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한 차이가 나오는 거고, 또 없애야 된다. 지원해주면 안 된다. 에? 지원해주면 쟤들만 더 키워준다. 뭐 이런 거고, 아니다. 저것도 뭐 크게는 우리 민족일 뿐만 아니라 저것도 하나 독특한 체제인데 뭔가 우리가 좀 그 교류 협력하고 지원하고 그러면 최소한 한반도 평화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먼 장래에 말하자면 언제 이게 이제 김대중의 햇볕 정책입니다. 언젠가는 저것도 변할 거다. 사회주의도 변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사회주의가 변했지 않냐. 에? 이런 생각이 또 하나 있는 거죠. 변할 것이다. 이쪽에서는 아무리 도와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독재성만 강화시켜준다. 이게 지원해주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이런 이제 큰 그 인식의 차이, 거기서 오는 이제 정책의 차이 이렇게 이제 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건가? 상당히 힘들죠. 이미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제 이를테면 공산주의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공산주의는 나쁘고 공산주의는 다 망했고 저기도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거지. 응? 뭐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공산주의도 좋은 공산주의 있고 나쁜 공산주의 있어. 저기는 그래도 괜찮은 공산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득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DJ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래 나빠. 우리들 알아 동의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쟁할 수는 없잖아. 무력으로 어떻게 쟤를 뭐 죽이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교류하고 화해협력하면서 전쟁을 막으면서 또 계속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들어가게 되면 자본주의 사상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언젠가는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저기도 이제 말하자면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 나름대로 최소한 뭐 중국식 사회주의 내지는 베트남 사회주의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사회주의로 가게 되면은 그나마 그래도 뭐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설득이 되면 다행인데 설득이 또 안 되는 면이 있죠. 근데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정책은. 예. 그래서 뭐 책임질 일 있으면 나중에 책임지는 거고, 정권 교체되는 거고, 실패하면 그러는 거지. 모든 것을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면 그건 파퓰리즘이죠. 그야말로. 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뭐 침공하고 이라크 침공할 때 모든 국민이 동의해서 간 겁니다. 물론 이제 아프간 들어갈 때는 뭐 미국 국민이 80%가 막 동의를 했다는데 9.11 테러 때문에 뭐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침략을 하긴 했지만 이라크 침공할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거의. 근데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되면 부시가 책임지고 이제 그런 거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책은.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것은.